사망사고 예방의 시스템 안전 접목 방향성 탐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고 조사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 조사를 위한 그 접근 방향,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 접근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고 조사의 목적은 그 사고 원인을 찾아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그 원인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한두 가지 원인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들을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와 관련된 그 당시의 문제점은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된 사람들만 다를 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MIT의 레버슨 교수께서 이제 시스템적 사고 분석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책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쭉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복잡성과 연계성이 증가하고 인간과 자동화 시스템 간에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시스템적으로 사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제시하셨는데요. 국내 상황을 보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업, 제조업뿐만 아니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급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급이 되면서 사업장 운영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사고 원인을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적 방법을 도입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많이 확대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 사업주의 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걸 이행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적 사고 분석이나 시스템적 그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시스템적 사고 분석이 좀 필요한 그 사례를, 그 사업장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A 사업장에서 이제 발생한 사례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작업 구분을 보면 대부분 8건의 사례 중에서 6건이 이제 정비보수 작업 중에 발생을 했고, 아까 김태욱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비보수 작업이나 하청 작업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 한 5년 동안 발생한 사고 중에서 대부분이 정비보수 작업 중에 발생을 했고, 점검이나 일상 작업 중에서 이제 각각 한 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작업 내용이나 발생 형태, 사고 관련 설비를 보면 특별히 여기서 공통점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작업 내용도 다 다르고 발생 형태도 끼임이나 떨어짐 이런 것들이 각각 분산되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정비보수와 관련된 그 설비의 운영 그 소유자나 운영 정비 담당 그 업체를 보면 소유자, 운영 담당자, 정비 담당자는 각각 그 따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비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 설비는 원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 실제 운영은 하청업체에서 하고 정비를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 수행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과거처럼 좀 단순한 방법으로 재해 분석을 시도한다면 구체적인 그 실제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사고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시스템이 뭐냐?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집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목적이 있고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거 목적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례에서 보면 공항이라는 거를 관점에 따라 살펴보면 여행자 관점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한 그 장소가 되겠고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뭐 그런 장소로 또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시스템을 보면 자동차 자체는 운송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고 대신에 그 조향 시스템, 뭐 엔진 시스템, 구동 시스템, 브레이크, 전기 이런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업장에 적용을 해보면 사업장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환경관리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시스템, 뭐 안전관리 시스템,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업체 쪽으로 바꿔서 보면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또 다른 사업장 측면에서 보면 원청 사업장이 있으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협력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비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하는 정비 보수 협력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청소나 경비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보수 협력 업체 같은 경우는 제 2차, 뭐 3차까지 내려가는 또 다른 그 재하청을 주는 협력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범위가 굉장히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분석할 때 시스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사고 분석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그 과거의 시선보다 좀 확대된 시선으로 시스템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업무 쪽으로 이제 여기선 접근을 해봤는데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그 작업 부서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전체 부서, 사고와 관련된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계층적으로는 과거에 작업자나 관리자 수준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작업자부터 시작해서 CEO까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원청 업체, 뭐 예를 들어서 하청 업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협력 업체에 대해서만 분석할 게 아니고 원청 사업장과 하청 사업장 또 다른 뭐 컨설팅 업체까지도 같이 시스템 범위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제품을 기획을 한다고 하면 제품의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설계, 그 다음에 생산설비 시운전, 그다음에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분석 대상 시스템의 범위를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층적인 구조에서 보면 그 과거에 작업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층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CEO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비부서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정비부서에 소속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정비부서에 대한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정비부서와 연관된 생산부서, 안전부서, 심지어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기획부서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분석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비관리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설비관리 협력업체만 포함을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기보다는 관련된 그 원청 사업장 그리고 생산조업 협력업체까지도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조직에 대해서 봤고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계획 단계부터 실제 완료 단계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정비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정비 작업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지시하고 작업자를 배정을 하고 작업 전 회의를 하고 작업 완료 후에 이제 확인하는 그 단계까지도 분석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한건 뽑아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사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위에 이제 그 다리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크레인의 거더라는 부분입니다. 이 거더가 이제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량물을 싣고 나르는 건데 작업자가 요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이 다리 부분이 작업자한테 접근하다 보니까 작업자가 뛰어내리다가 결국에는 다쳐서 여기 사망까지 이른 그 사고 사례인데요. 요거에 이제 그 사고 원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 1, 2, 3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크레인이 작업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크레인의 운전 정지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크레인의 접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 원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적인 작업을 주의하고 감독하기 위한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자의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를 했다. 이 부분 좀 약간 논란이 될 수지가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좀 그리 간단한 사고는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 업체는 크레인하고 설비의 소유주는 원청 사업장이고요. 실제로 정비를 수행한 업체는 지사, 그러니까 정비보수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을 운전한 업체는 생산조업 협력업체로 여기서는 F사로 표시를 했습니다. 작업 절차 같은 경우에 정비보수 작업 요청이 발생을 하면 정비 일정이나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에서 작업 지시서를 발행을 하면 협력업체에서 작업 지시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작업 요청을 접수를 해서 작업자를 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작업하기 전에 안전 조치를 하고 정비 작업까지 이루는 이 과정을 플로우 차트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신 것처럼 사고 원인이 접근 통제, 감시자 미배치,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각각을 수행해야 될 주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될 주체는 정비 협력업체가 되는 거고요. 조업 협력업체는 크레인의 운전 정지를 시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현장 크레인 접근 방지 조치, 그러니까 크레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스토퍼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의무는 원청에서 할 수도 있고 정비협력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생산조업 협력업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처럼만 단순하게 사고 원인을 제시하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또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전 미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크레인 운전자가 참석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작업 현장에 이제 크레인 운전자가 작업을 하기 전에 미팅에 이제 참석을 하도록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작업 현장의 작업 감독도 누가 해야 되느냐 원청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협력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앞에서 원인은 간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한 업무, 그 다음에 결함이 있었던 절차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수행을 했어야 하지만 수행하지 않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사고 조사를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탬프캐스트, 프람, 엑스맵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모델링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표시해 봤고요. 사고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고 사례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게 이제 회분식 반응기라고 해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반응시켜서 생산하는 기기가 되는데요. 이 안에 내벽에 붙은 이물질을 DMF라는 물질로 세척을 하는 과정 중에 바가지로 이제 DMF를 갖다 벗는데 그때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불이 붙어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면서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결국 작업자 두 분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사고 원인을 보면 작업 방법이 부적절했고 안전운전 절차서가 미흡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원인을 보면 각각의 조직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다른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생산 공정 및 설비부터 시작해서 작업자, 그 다음에 정비보수 부서, 생산부서, 안전부서, 경영진, 고용노동부 농부 안전공단까지도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아까 앞에서 안전운전 절차서 작성이 미흡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미흡한 사유는 경영진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제품 제조법의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작업 절차서에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작업 절차서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부서 같은 경우는 근무조가 이제 그 바뀌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바뀐 근무조에게 그 전 작업조가 어느 수준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명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그 전 단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작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찾지 못하면 이 비슷한 사고를 좀 예방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스탬프라는 기법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프라임이라는 기법은 시스템의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는 행동하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그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능 각각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한다, 작업 실시한다, 작업 감독을 한다,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어떤 변동성이 있고 거기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파급이 됐냐,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그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을 쭉 정리를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엑시맵이라는 기법은 어떻게 보면 사고 지도인데요. 사고 원인들을 쭉 그 배열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사고 원인들을 각각의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그 경영층부터 뭐 실제 작업자, 그리고 작업 환경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사고 원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기법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분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적 사고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적 사고 조사 및 분석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고 발생한 이후에 이제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에 이제 그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기법 다 모두 국내에서 아직 좀 적용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제안을 해보면 시스템적 사고 분석 관련 연구 과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또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사고 유형 및 특성별로 어떤 기법,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나 산업별로 그 특성을 고려한 그 시스템적 사고 분석 모델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 분석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 분석 연구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절차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측면에서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 과제 관련해서는 앞에 이제 사고 분석과 비슷하게 예상되는 사고 유형 및 특성별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위험성 평가, 그 사고 분석과 비슷하게 모델 개발, 뭐 사례 제공 연구, 그다음 매뉴얼 개발 연구, 그 찾아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그거를 이제 그 방안을 찾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작동이 될 건지, 그 작동성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시스템적 방법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기존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시스템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 충분히 그 산업재해를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 시스템적 사고 분석이나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예상 시나리오는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적 사고 분석 방법이나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 방법은 분명 그 기존 방법보다 노력이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 요인이나 많은 사고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시스템적 그 접근 방법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